형은 집을 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형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원망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했다는 걸요.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화입니다. 일부. 형과 나는 단 1살 차이였다. 저희 집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우리 형제를 키우셨죠. 형 민수와 저는 단 1살 차이였지만 그 1살이 만들어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은 항상 특별한 존재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아이였죠. 저는 어디서든 민수 동생으로 불렸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친척들 사이에서도요.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학예회에서 형은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저는 엑스트라 중 하나였어요. 무대 위에서 빛나는 형을 보며 박수치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정말 대견하다. 너도 형처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지만 저는 중간 정도였죠. 어머니는 형의 성적표를 냉장고에 붙여놓으셨지만 제 성적표는 그냥 서랍에 넣어두셨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저에게는 너무 컸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형은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공부했고 저는 그냥 대학만 가면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형이 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저를 챙겨주려 했습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모르면 밤늦게까지 가르쳐 주었고 제가 친구들과 싸우면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형의 배려가 때로는 더 서러웠습니다. 마치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형이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집에 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저 혼자만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그해 겨울 형이 대학에 들어가고 저도 지방의 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형의 대학 등록금은 미리 준비해 두셨지만 제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형은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라는 말과 함께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 한편에 작은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건 형을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왜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대학교 4년 동안 형은 장학금을 받으며 순조롭게 학업을 마쳤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졸업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부.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말없이 건넨 등기장.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형과 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형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죠. 연봉 차이만 해도 거의 2배였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3년 차가 되던 해 부모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등기부등본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28평짜리 작은 아파트의 소유권이 형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결혼할 때 필요할 거 아니냐? 미리 준비해둔 거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모님이 언제부터 이 집을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럼 저는요? 아버지가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형은 맞이고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형은 집도 받고 결혼 자금도 받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제 부모님께서 집 얘기하시던데. 형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어요. 아, 그거. 미안하다. 나도 몰랐어. 부모님이 갑자기. 형이 몰랐다고. 정말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부모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지. 형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럼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부모님 뜻이니까 받긴 해야겠지. 하지만 나중에 내 몫도 생각해 볼게. 나중에 생각해 본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형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포기할 만큼 착한 사람도 아니었죠. 몇 달 후 형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신혼집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죠.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형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잘 챙겨주려 했고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서러웠어요. 형수가 사는 집이 원래 우리 가족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이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도 형이잖아. 맞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어쩔 수 없다. 맞으니까. 이런 말들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단지 한 살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집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안에서 형과 형수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여전히 혼자구나. 그날부터 형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은 아니었지만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3부. 결혼자금도 명절비도. 난 늘 스스로 해결했다.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난 지금의 아내와요. 아내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역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까지 모든 게 돈이었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까 했지만 형 결혼 때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할 게 뻔했어요. 형이 결혼할 때는 정말 성대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하객만 300명이 넘었어요. 부모님이 대부분 비용을 대주셨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고요. 반면 제 결혼식은 작은 웨딩홀에서 100명 정도만 초대했습니다. 비용도 대부분 제가 마련했어요. 부모님이 조금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형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미안하다 아들아. 형 결혼시킬 때 많이 들어가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미안하다고는 하셨지만 결국 차별은 차별이었죠. 신혼집 마련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대출도 받고 친구들에게 돈도 빌렸어요. 형은 이미 부모님이 주신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대출받아서 전세살이를 시작했죠. 결혼 후에도 차이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은 여유 있게 용돈을 준비했지만 저는 늘 빠듯했어요. 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 칠순 잔치 때였어요. 형은 100만 원을 준비했는데 저는 50만 원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때 친척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둘째는 좀 박하네. 한 친척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한 게 아니라 없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육아용품, 분유값, 기저귀값. 모든 게 돈이었어요. 형은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어요. 어느 날 형수가 아이 옷을 한 박스 가져다 줬습니다. 조카가 입던 건데 아직 깨끗해. 이거 가져다 써. 고마운 일이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새 옷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형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서러웠고 미안하면서도 억울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과장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대리였어요. 능력의 차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출발선이 달랐다고 생각했어요. 집값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이 받은 그 아파트 값이 벌써 2배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전세살이인데 말이죠. 아내가 가끔 물어봤습니다. 형님 집은 언제 사신 거예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고 하면 왜 우리는 안 사주셨냐고 물어볼 테고. 그래서 그냥 형이 일찍 산 거야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아내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느끼는 미묘한 차이들을요. 사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진짜 갈라졌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위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였죠.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형과 저는 치료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형에게는 집이 있었고 저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같은 금액이었지만 부담은 전혀 달랐죠. 어머니는 6개월간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지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가신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형과 첫 번째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장례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말이에요. 형, 장례 비용도 반반하자. 그래야겠지. 얼마나 들까? 3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3천만 원이나? 좀 줄일 수는 없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생 분식집에서 고생하신 어머니의 마지막 길인데 어떻게 돈을 아끼려고 할 수 있을까요? 형, 어머니가 누군데? 이것도 아까워? 그게 아니라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요? 집도 있고 연봉도 높은 형이요? 저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했는데요. 결국 장례는 제가 주도해서 치렀습니다. 형도 돈은 냈지만 마지못해 하는 티가 났어요. 어머니 장례 후 49제를 지내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 비용, 음식 준비 모든 걸 형과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형이 자꾸 돈을 아끼려고 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 간단하게요?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정성인데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형과 제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마음이 다르다는 걸.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도 다르게 받았던 걸까요? 49제를 마치고 나서 상속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분식집과 약간의 적금이 있었어요. 분식집은 이미 오래되어 별 가치가 없었지만 적금은 5천만 원 정도 되었죠. 이것도 반반 나누자. 형이 말했을 때 저는 순간 화가 났어요. 집은 형이 다 가져가고 이제 와서 어머니 유산은 반반 나누자고요? 형은 집도 받았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의 말이 맞았어요. 집은 이미 형 명의로 되어 있었고
어머니 유산은 형제가 균등하게 상속받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결국 어머니 유산도 반반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첫 번째 기일 때였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형이 늦었어요. 1시간이나 늦게 와서는 회사 일이 있어서라고 했죠. 어머니 기일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새벽부터 제사 준비를 했는데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자기야, 형님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아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형과 저 사이의 미묘한 차이들을요. 오부. 형에게 집 팔아 반이라도 나눠줄 수 있냐고 묻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임신 중이었는데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몇 달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거기에 첫째 아이 육아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 되었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승진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평가가 나빠졌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 돈이 없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한계였어요. 더 이상 빌릴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아내는 병원에 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고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그때 문득 형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가진 그 집 말이에요. 시세로 보면 벌써 5억은 넘을 거예요. 부모님이 공짜로 주신 집이 이제는 거대한 자산이 된 거죠. 용기를 내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자. 형을 만난 곳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형은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무슨 일인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 병원비 얘기, 전세 보증금 얘기,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는 얘기를요. 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형, 미안한데. 집 팔아서 반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까? 형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을 팔라고? 부모님이 주신 집이잖아. 원래는 우리 형제 공동의 거였어야 하는 거 아닐까? 나도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 아냐? 형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형은 공짜로 집을 받았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똑같은 자식인데 이게 공평해? 공평? 집은 이미 내 명이야. 법적으로도 내 거고 난 여기서 가족과 살고 있어. 그럼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나눠 갖고.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 내가 왜 내 집을 팔아야 해? 형의 집? 그게 정말 형 혼자 힘으로 산 집이야?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내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거야.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부모님께 왜 그때 말 안 했어? 내가 뭘 어떻게 말해? 왜 형만 집 주고 나는 안 주냐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진짜 절박한 상황이야.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집은 못 팔아. 우리 가족도 있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그럼 일부라도. 안 돼. 집은 정말 안 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형에게 저는 그냥 동생일 뿐이었고 형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형, 정말 실망이야.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형 재산 노리고 있었구나. 재산을 노린다고요?
원래 우리 가족 것이었던 걸 달라고 하는 게 노리는 거라고요? 그날 카페에서 나오면서 느꼈어요. 형과 저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걸요. 6부. 그날 이후 난 형과 연락을 끊었다.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형 재산 노리고 있었구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재산을 노린다고요? 저는 그냥 같은 자식으로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요. 아내가 병원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자기야, 형님한테 얘기는 해봤어? 응, 해봤는데. 뭐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형이 저를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본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차갑게 거절당했다고. 안 된대. 왜? 그냥. 안 된대.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막막했어요. 대출도 한계였고 친구들에게도 이미 빌린 돈이 있었고 형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결국 전셋집을 포기하고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아내가 퇴원해서 이 좁은 곳에서 신생아와 함께 살아야 했죠. 그 과정에서 형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형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사한다는 얘기도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명절에는 와야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형과 싸웠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그냥 바빠서요. 바쁜 게 뭐가 중요해? 형도 온다는데. 형도 온다는 말에 더욱 가기 싫어졌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형과 마주 앉아 있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못 가겠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너 요즘 왜 이래? 형한테 뭔 일 있었냐? 아무 일 없어요. 그럼 와. 못 간다니까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명절에 안 오냐고 계속 타박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형은 물론이고 아버지와도 심지어 친척들과도요. 명절 때마다 왜 안 왔냐는 전화가 오면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형수를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순간이었어요. 어머, 동서님. 형수가 반가워했지만 저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형님이 걱정하시던데요. 걱정한다고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는 건가요? 아, 네. 바빠서요. 둘째 낳았다면서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선물도 못 줬네. 미안해요. 선물은 무슨. 형수 잘못은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혹시 형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형님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형도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그럼 연락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가라고요? 그 집에. 부모님이 주신 그 집에. 네, 시간 되면요. 하지만 결국 가지 않았어요. 갈 수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형과는 정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지인들을 통해 형 소식을 들었어요. 승진했다는 얘기, 큰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얘기.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여전히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에 보태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늘 돈이 부족했죠.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삼촌이랑 안 만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삼촌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집을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고. 그래서 아빠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그냥 바빠서 그래. 삼촌 집은 왜 이렇게 커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왜일까요? 똑같은 손자인데.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큰 집으로 이사 갈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형과의 격차는 벌어지기만 했거든요. 3년째 되던 해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병문안을 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가면 형과 마주칠 텐데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요? 결국 형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갔어요. 아버지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어요. 아들아,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긴. 늙었나 보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수랑 화해해라. 형제가 이렇게 지내는 게 보기 좋냐?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잘못이고 뭐고.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정말 가족이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민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요? 그럼 연락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날도 결국 형과는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로 시간을 피해서 병문안을 갔거든요. 7부. 뜻밖의 전화 한 통, 그리고 유언장. 형과 연락을 끊은 지 4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범한 월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호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김민수 씨의 보호자 연락처로 되어 있어서 연락드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민수. 형 이름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를 놓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형이 사고를 당했다고요? 급히 회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형수를 만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형수님, 동서님, 어떻게 하죠? 의사가 위험하다고. 그제서야 상황이 실감났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걸. 어떻게 된 거예요? 출근길에 신호 대기하다가 뒤에서 트럭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중환자실 문 너머로 형이 보였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의식을 잃은 채로요. 그때 느꼈어요. 4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요. 형이 미웠던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억울했던 거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그날 밤 형수와 함께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4년 동안 못다 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서님, 형님이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자꾸 동서님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너무 차갑게 했다고. 형이 후회하고 있었다고요? 연락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존심도 있고. 형수님, 사실 그 집도 형님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그냥 해주신 거라서. 알아요. 형이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형제가.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집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존심 때문이었고 마지막에는 습관처럼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3일째 되던 날 형이 잠깐 의식을 찾았어요.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형. 형, 말하지 마. 빨리 나아. 서.
락. 유언. 유언? 무슨 유언을 말하는 거죠? 형수가 급히 집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봉투 하나였는데 겉에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언제 이걸 써놨어요? 작년에. 갑자기 써놓더라고요. 왜 쓰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쓴다고. 형이 또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동. 생. 형,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용. 서. 용서? 뭘 용서하라고요? 그게 형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밤 형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8부. 형이 남긴 유언장엔 형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는 상주가 되었어요. 형수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대부분을 처리했죠. 4년 만에 친척들을 다시 만났어요. 모두들 형제가 왜 이렇게 지냈냐고 안타까워했어요. 평소에 왕래를 해야지. 형제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지금 와서 하는 말들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무엇이 그리 중요했을까요? 3일장을 치르고 나서 형수가 유언장을 열어보자고 했어요. 동서님도 함께 보시죠. 유언장은 형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1년 전에 쓴 거였어요. 유언장. 내가 만약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아내 이영희에게는 예금과 적금 전부를 남긴다. 둘째, 두 아이들에게는 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5천만 원씩을 남긴다. 셋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동생 김민호에게 남긴다. 잠깐 뭐라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동생 김민호에게 남긴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유언장은 계속되었어요. 민호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형이 먼저 간 거겠구나. 미안하다. 그동안 형이 너무 잘못했다. 부모님이 집을 주셨을 때부터 이상했어. 왜 너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지. 형도 그게 이상했어. 그래서 부모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 민호도 뭔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부모님은 마지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만 하셨어. 형도 그때는 어렸어. 공짜로 집을 받는다는 게 좋기만 했어. 너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부모님이 모든 걸 해주셨는데 너는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 형이 나서서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내가 집을 팔아서 나눠달라고 했을 때 형은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았어. 그 집은 원래 우리 가족 것이었어. 형 혼자 가질 게 아니었어. 그날 이후 너와 연락이 끊어졌을 때 형은 정말 후회했어.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그냥 시간이 지나버렸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 형 혼자 집도 받고 어머니 유산도 반반 나눠받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 그래서 이 유언장을 쓴다. 형이 받은 그 집을 너에게 남긴다. 원래 그래야 했던 거야. 형수와 아이들은 이해할 거야. 형이 평소에 늘 얘기했거든. 삼촌에게 미안하다고 언젠가는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민호야, 형을 용서해줘. 그리고 형수와 아이들도 잘 챙겨줘. 우리는 가족이니까. 형이. 유언장을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이.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저에게 미안하다는 걸, 그리고 사랑한다는 걸. 형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동서님, 형님이 정말 미안해했어요. 자꾸 동서님 얘기하시면서. 형수님, 이 집 받으세요. 형님 뜻이니까. 아니에요. 형수님과 아이들이 살아야죠. 아니에요. 저희는 시댁 근처로 이사 갈 예정이었어요. 형님도 그걸 아시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유언장 내용도 형의 마지막 말도. 자기야, 형님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응, 나도 몰랐어. 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그럼 우리 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모르겠어. 받아도 되는 건지. 하지만 형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형의 뜻이라고, 그리고 아이들도 삼촌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구부. 이제 집은 내 이름이지만 형이 떠난 지 6개월 후 저희는 형이 살던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형에게 주셨던 바로 그 집으로요. 이사 첫날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형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들, 아이들 키 재던 자국들, 형이 직접 달았던 선반들. 아이들이 신나했어요. 와, 진짜 넓다. 이제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우리 집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은 복잡했어요. 행복하면서도 미안했고 고마우면서도 아쉬웠어요. 첫날 밤 형이 쓰던 방에서 잠을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형이 여기서 매일 밤 뭘 생각했을까? 저에 대해서도 생각했을까? 며칠 후 형수가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챙겨갈 물건들이 있다고 했죠.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 집을 이렇게 줘도. 괜찮아요. 형님 뜻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 집에서 계속 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추억이 너무 많아서. 형수가 형의 서재에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 사이에서 노트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뭐죠? 펼쳐보니 형의 일기장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2019년 3월 15일. 오늘 민호가 집을 팔아서 나눠달라고 했다. 순간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민호 말이 맞다. 이 집은 원래 우리 형제 것이었어야 했다. 부모님이 나만 편애하신 게 아닐까? 2019년 5월 22일. 민호와 연락이 끊어진 지 2달이 지났다. 연락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까? 아니면 집을 나눠줘야 할까? 하지만 영희와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2020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다. 올해는 꼭 민호와 화해해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우리는 형제잖아. 2020년 10월 10일.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도 병문안을 왔다고 하는데 나와는 시간을 피해서 온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동생아. 2021년 7월 3일. 유언장을 썼다. 만에 하나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집을 민호에게 주기로 했다. 영희에게 얘기했더니 이해한다고 했다. 고마운 아내다. 일기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형도 4년 동안 저만큼이나 힘들어했던 거였어요. 형수가 말했어요. 형님이 동서님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술 드시면 항상 동서님 얘기였어요. 저도 형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형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형수와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형이 얼마나 저를 걱정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형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민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오열했어요. 형이 저를 사랑했다고. 형수가 떠나고 나서 혼자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이제 정말 제 집이 된 이곳을. 하지만 형 없는 이 집이 의미가 있을까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넓은 공간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형의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했어요. 아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자기야, 형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그럴까? 당연하지.
형님이 이런 마음으로 집을 주신 거잖아. 그날 밤 형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형,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형이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나도 너무 고집부렸어. 이상하게 형이 대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다, 동생아.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잘 지내면 돼.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형이 주신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아내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형수와 조카들과도 자주 만나요. 명절 때는 함께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아이들은 사촌지간이라 정말 잘 지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형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도 저만큼이나 화해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어요. 형은 집을 받았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그것 자체는 공평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형은 마지막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공평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선택 하나로 제 마음속에서 형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저는 매일같이 형을 떠올립니다. 돌아가셨지만 형은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 함께 있어요. 형이 남긴 건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용서와 사랑이었죠.